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2살로 13살짜리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힘은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마들은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이 없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는 해내지 못할 일이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을 때 저는 상상도 못할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시는지 기회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망보다는 당당하게 맞서길 선택했고 지금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장녀, 그리고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전 어릴 때부터 늘 구박덩어리였어요. 존재 자체가 애매하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절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무엇보다 저희 친할머니는 고루한 분이셨습니다. 딸이 무슨 소용이냐.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집안의 기둥은 자고로 남자가 해내는 법인 게야. 딸 같은 건 쓸모가 없어. 그러니 언니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쉬이 편해질 수 없었던 거죠. 언니가 딸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산후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엄마의 머리를 친할머니가 손바닥으로 후려쳤다고 해요. 하등 쓸모없는 기집애를 낳고 입을 늘려? 하며 삿대질을 하셨고 그걸 가까스로 말린 사람이 저희 고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당시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하셨어요. 아이 하나 낳고 겨우 숨 돌릴 틈도 없이 친할머니는 엄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되는 게야. 바로 둘째 준비해라. 아들 낳아야 한다. 어머님, 저 아이 낳은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요. 남들은 죄다 줄줄이 잘 만났는데 너는 왜 안 된다는 소리부터 하는 게야? 당장 애 가질 준비나 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엄마는 억지로 몸을 추스르며 다시 임신할 준비를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직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둘째냐며 엄마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언니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친할머니는 그만 먹이라고 하셨대요. 대단하죠? 아이고, 딸년한테 그 귀한 젖 좀 그만 먹여라. 아들 줄 전 남겨둬야지. 엄마는 밥 한 술 넘기기도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런 말에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언니를 꼭 끌어안고 베갯잇을 적시면서 이 아이만큼은 꼭 잘 키우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셨죠. 다행히 언니는 순한 아이였다고 해요. 밤에 울며 보채지도 않았고 엄마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조용히 잠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언니의 존재가 엄마에게는 위로였고 버틸 수 있는 힘이었대요. 그런데도 친할머니는 언니를 곱게 보지 않으셨어요. 딸내미는 커봤자 부잣집에 시집이나 보내는 거지 뭐. 어머님, 아직 갓난아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셔요? 어디 가진 거 없는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말에 말대꾸를 해? 어? 세상이 말세야 말세. 친할머니는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럴 때 아빠는 어떤 역할이었냐고요? 엄마의 편은 돼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당신이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는 둘째 준비해야지. 아들 낳아야 대를 잇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도 시커멓게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 당시의 엄마는 서운하고 억울했을까요? 아버지랑 그 일로 인해서 말다툼도 많이 하셨대요. 당신은 날 그냥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해? 난 사람도 아닌가? 몸 하나 못 추스른 여자가 어떻게 또 임신을 하냐고. 대놓고 울부짖기도 했지만 그런 엄마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다들 어차피 집안의 며느리니까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고 했죠. 집안에서 엄마는 누구의 보호도
배려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고 했습니다. 친할머니는 늘 눈을 부릅뜨고 엄마를 감시했고 아빠는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했죠. 결국 엄마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눈치를 보고 숨죽이며 지내야 했대요. 언니를 낳고 겨우 7개월쯤 지났을 무렵 엄마는 다시 임신을 하셨어요.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피로 때문인가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올라왔대요. 혹시 아이가 또 생긴 거 아닐까? 그 촉이 너무도 강해서 결국 병원에 가 피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임신이었죠. 엄마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고요. 그래서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대요.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절박한 심정이 계속 엄마를 짓눌렀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둘째 임신은 언니 때와는 달랐대요. 입덧도 거의 없었고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쉽게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엄마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들키면 또 온갖 압박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보통 그 시기쯤 되면 병원에서 성별을 슬쩍 알려주기도 하는데 엄마는 일부러 묻지도 않았고 병원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요. 궁금했지만 무서웠던 거죠. 그래도 충분히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참았어? 딸이라는 말 듣고 나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나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는 점점 불러오고 결국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가족들은 그제야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친할머니는 다시 날이 선 사람처럼 변하셨대요.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엄마를 끌고 전국을 돌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고 교회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에 가서는 연신 합장을 하며 보살님 앞에서 절을 올렸다고 했죠. 보살님, 부디 손자 하나만 점지해 주이소. 이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잉. 그런 간절함이었는지 아니면 강박이었는지 엄마는 그 시절을 거의 꿈처럼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어디 정신이 있었겠냐고 웃으시면서도 금세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태어난 날 엄마는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또 딸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대요. 진짜 이 아이를 어딘가 맡기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나. 엄마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친할머니는 무서운 존재였고 엄마는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며느리였던 거죠. 하지만 손주의 성별이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딸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친할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걸 곧장 알아차리셨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에게 진보다리를 하나 내미셨대요. 이 집에 아들 하나 낳아오지도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이 집 살 축내지 말고 나가라. 그 말에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는 밤새도록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는 친정에 갈 수도 없었어요. 당시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친정엄마는 몸이 편찮으셨으며 형편도 좋지 않았기에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렇게 외롭고 무서운 밤을 보내고 나서야 아빠가 중재에 나섰다고 해요. 물론 그 말조차 아주 강한 저항은 아니었고 결국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어정쩡한 중재였지만 그 덕분에 엄마는 겨우겨우 그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언젠가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엄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상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거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무언의 외면 속에서 조용히 아기였던 시간을 지나야 했던 거죠. 저는 성격이 참 급했어요. 누가 물으면 왜 그렇게 급하냐고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게 없었던 어린 시절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천천히 기다리거나 여유롭게 누려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밥을 먹을 때도 식탐을 부렸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제 몫의 반찬은 남지 않았고 국 한 숟가락조차도 건더기 없이 밥을 말아야 할 때가 많았죠.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제 것이 아닌데도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움켜쥐던 제 작은 손은 그 순간만큼은 뭔가를 가져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아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거지 같은 년, 어쩜 저렇게 욕심이 그득한 년이 태어날 수가 있냐? 할머니의 말은 어린 저에게 너무도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었죠. 분수도 모르는 년이라는 말까지 들었을 땐 그게 뭔 뜻인진 몰라도 나쁜 말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욕심을 부렸다고 해도 아이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그건 사랑이 아닌 멸시였고 보호가 아닌 배척이었어요. 제가 4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낯선 이불에 누워 자고 있던 저를 친척들이 돌아다니며 축하하던 소리로 깨어났던 기억. 그리고 엄마가 보였어요.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만 한편으론 얼굴 가득 후련함이 묻어있던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어머님, 드디어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제일 잘한 일이다. 아주 잘했어. 그리고 그때부터였죠. 차별이 아주 대놓고 시작된 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느 날은 옆집에서 키우던 개에게 돌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동생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집 막내 손자가 우리 개한테 돌을 던졌다니까. 우리 집 대를 이을 놈이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 개새끼가 먼저 짖었겠지.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잘못된 행동이라면 누구든 꾸짖는 법이라 배웠는데 동생만은 예외였어요. 동생의 실수는 언제나 이유가 있었고 정당화되었죠. 식사 때도 그랬습니다. 같은 밥상인데 반찬이 달랐어요. 동생 앞에는 달걀 프라이가 놓였지만 제 앞에는 멸치볶음 하나뿐인 날도 많았어요. 옷은 말할 것도 없었죠. 동생은 늘 새 옷을 입었지만 저는 언니가 입다 물려준 옷만 입었어요. 겨울이면 팔이 짧거나 소매 끝이 해진 옷을 꿰매가며 입어야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차별은 분명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다옹이에요. 장녀라고. 나중에 다옹 치마 입고 곱게 시집가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럴듯하죠. 동생은 3명입니다. 세상을 빛낼 큰 인물이 되라는 바람을 담아 지은 이름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셨죠. 너의 동생 이름은 말이야. 큰 사람이 되라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인물이 되라고 지은 거야. 3명, 멋지지? 엄마, 언니는 다옹이, 동생은 3명이. 나는 왜 순자야? 어? 네 이름을 지을 시간이 없었거든. 그냥 네가 순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다음엔 꼭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편이 먹먹했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어요. 왜 제 이름만 그렇게 지어졌는지. 왜 저에게 희망이 담긴 이름이 아닌 그저 바람과 체념이 담긴 이름이 붙었는지를요. 이름 하나로도 저에게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지를 가르쳐 주더군요. 그리고 제 이름처럼 저는 늘 조용하고 순하게 있어야 했고 무언가를 바라면 안 되는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입을 다물고 마음을 접으며 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영특했어요. 한마디로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죠. 본인의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신념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야말로 그 생각에 더 절실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와 언니는 그걸 해내는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1차원적으로 행동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제 밥그릇부터 챙기기에 급급했죠. 조금이라도 늦게 손이 가면 누군가 제 밥을 슬쩍 가져갈까봐 조마조마했고,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나오면 먼저 젓가락을 뻗었어요. 제게 생존이란 곧 빨리 움직이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에 비해 우리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그 답답한 집안 구조 속에서도 차별을 이겨내기 위해 공부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참으로 영리하고 단단한 결정이었죠. 게다가 언니는 머리도 참 좋았어요. 숫자도 빨리 깨우쳤고 글을 읽는 속도도 또래보다 훨씬 빨랐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선생님들 말씀을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했어요. 언니는 초등학생 때부터 동네 학교의 상을 다 휩쓸고 다녔어요. 개근상은 기본이었고 독서상, 모범상, 심지어는 미술대회상도 받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늘 전교 1등, 2등 안에서 경쟁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던 기억도 나요. 이 아이는 꼭 공부를 계속 시켜야 합니다. 서울대 법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 말 믿어보세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언니를 볼 때마다 늘 아쉬움을 흘리면서도 대견해 했어요. 에휴, 그 머리를 아들놈이 들고 태어났었어야지. 참 아깝다. 그래도 저녀는 기특하긴 해. 말 한마디 없이 저리도 공부를 하니 말이야. 친할머니 입에서 기특하다는 말이 나오는 걸 듣는 건 저에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물론 그 말의 대상은 늘 저 말고 언니였지만요. 동생은 남자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용납되었고 언니는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존중받았어요. 하지만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고 특별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늘 집안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겨졌어요. 무슨 일이든 저부터 불려나갔고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저는 그 화를 덮어쓴 채로 심부름을 다녀야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저는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더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숨만 쉬어도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세상이었지만 저는 존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애쓰고 더 달리고 더 움켜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나이가 27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 즈음 언니는 정말로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준비에 한창이었죠. 하루에 겨우 3시간 자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마음보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어요. 공부가 언니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 단단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반면 우리 남동생은 글쎄요. 표현을 조금 완곡하게 하자면 참 방향을 잘못 잡은 아이였죠.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쪽 세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양아치 백수였거든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들조차 조심스레 어이쿠 손자 동생은 요즘도 그 친구들이랑 다니는구먼 하고 말을 아끼셨죠. 그런데도 우리 친할머니는 늘 아들 손자 편이었어요. 허리가 굽은 채로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도 항상 큰 소리를 치셨죠. 누가 감히 우리 귀한 손자를 무시해? 우리 손자놈이 지금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크게 될 놈이야. 그게 다 타고난 기질이야, 기질. 저는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기 때문에 동생이 절대로 이름을 날릴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에 굳이 반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고 오히려 괜한 구박만 더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 무렵 우리 집의 생활비는 언니가 버는 것도 아니었고 동생은 오히려 돈을 더 쓰는 쪽이었으니 결국 부모님과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고
또 그렇게 들으며 컸거든요. 얘 순자야, 네가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어오면 집이 숨 좀 쉬겠다. 그래,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년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쌀이나 축낼 거야? 그 말에 저는 당장 취직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받던 월급은 130만 원이었어요. 남들 눈엔 많지 않은 돈이었겠지만 저는 그걸 손에 쥘 때마다 온몸이 떨릴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다니며 하나 둘 제 또래 동료들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흥비로도 쓴다더라고요. 무슨 학원도 다니고 저녁에 호프집도 가고요.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내가 혹시 조선시대에서 자란 건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걸 했습니다. 월급날 봉투를 내놓으라며 손을 내미는 할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이번 달에 네 동생이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생활비부터 빨리 내놔라. 할머니, 이번 달 월급은 제가 쓰고 싶어요. 저도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어디 딸년이, 그것도 똑똑하지도 못한 둘째 딸년이 그런 소리를 해? 인연이 아주 버릇이 없어서 큰일이구나. 그리고는 제 뺨을 세차게 올려치셨어요. 따끔한 통증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늘 그랬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 있어봐야 제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밤 얼마 되지 않는 제 짐을 가방 하나에 싸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고시원이었어요. 무보증금에 월세 35만 원, 130만 원의 월급에서 4분의 1이 넘는 돈을 떼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막상 집을 나와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고시원 방은 작고 답답했지만 그곳은 제 공간이었어요. 누가 제 월급을 가져가지도 않았고 누가 제 밥그릇을 뺏지도 않았죠.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자유를 맛보았어요. 저는 카드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고시원에 들어간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아직도 집에서는 아무도 연락이 없길래 솔직히 조금은 섭섭하면서도 이제 날 포기한 건가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제 자리를 찾아오셨어요. 순자 씨, 바깥에 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무슨 일인지 화가 좀 많이 나 있으신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으로 찾아오더니 이젠 회사까지 찾아온 건가 싶었죠. 저는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서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걱정돼서 찾아온 건가 했지만 그런 기대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감히 생활비를 들고 튀어? 할머니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들고 튄 돈이라뇨? 제 월급이었고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족에게만 바쳤던 돈인데 말이죠.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받은 월급이잖아요. 생활비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억울했으면 아들로 태어났었어야지. 갑자기 돈 못 주겠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살아?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존재가 고작 이 정도였구나 싶었어요. 제 노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걸 거부하는 순간 저는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억울하고 서글퍼서 눈물만 맺혔죠. 그때 회사 팀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상황을 눈치채신 듯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하셨어요. 지금은 근무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일단 돌아가시죠. 그 말에 부모님과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물러났지만 제 가슴은 온통 멍이 든 것처럼 아팠습니다. 생판 남도 제 처지를 걱정하며 제 편을 들어주는데 정작 제 가족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가족들은 수시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시원으로 찾아올 수 없으니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맞춰 근처를 배회하며 절 기다리는 겁니다. 한 번은 남동생까지 따라왔는데 절 보자마자 뚱한 얼굴로 말했어요. 누나 없으니까 내가 술 마시러 나가질 못하잖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돈 좀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울화가 치밀어 올라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던 거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그냥 일하는 기계,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일 뿐이었나 봅니다. 그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취직한 곳은 보험회사였어요. 여전히 전화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인 영업이 필요했죠. 하지만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라 제 노력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 회사에서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게 되자 그들도 절 더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 안이 갑자기 넓어 보였고 새벽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도 조금씩 여유로워졌고 제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함께 지내던 한 남자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잘 통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절 사람으로 대해주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9살, 혼전 임신이라는 현실은 분명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전 두렵지 않았습니다. 혹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철없이 덜컥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제게 건넨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그런데 축복 같은 우리 아이까지 생겼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나도 드디어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남편은 제 처지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제 감정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죠. 알고 보니 남편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희 집처럼 복잡하고 감정적인 얽힘은 없었지만 남편도 결핍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미혼모의 몸으로 남편을 낳아 혼자서 키우셨다고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 깊이 존경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여자의 몸으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을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키워냈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의 인생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잖아요. 욕심도 많고 식탐도 좀 있고요. 그런데 그걸 조용히 자연스럽게 바꿔준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놀라신 얼굴이셨어요. 하지만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임신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복잡할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인사하러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거 없도록 서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제가 못난 며느리일지도 모르는데 못난 며느리가 어디 있니? 다 귀한 며느리지. 나는 정말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기쁘구나. 그 순간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저는 제 친정 부모님께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남편의 섬세함과 배려심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구나 싶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던 첫날의 기억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함께 밥을 먹었는데 밥상 위에 반찬이 사라지는 게 괜히 조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맛있는 반찬을 입에 막 쑤셔넣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조용히 제 행동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실수를 했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조용히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어. 체해서 고생하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렴. 그러면서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식사할 때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속도를 맞추고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즐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시어머님 덕분에 제 성격도 점점 유해졌습니다. 여유를 배우게 되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딸을 낳고 나서도 그 감사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걱정했는데 시어머님께서 직접 나서서 산후조리 일정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쉬라는 말 대신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함께 나누며 절 지지해 주셨죠. 남편 역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면서 저와 아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떤 날은 일이 늦게 끝나도 손에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오며 오늘은 미역국 끓여줄게. 고생했어. 하며 웃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나랑 우리 엄마는 당신 편이야. 혼자라고 느끼지 마.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야. 당신이 있어서 난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서러웠던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한 그런 따뜻함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되었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시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어요. 눈매며 입매, 웃을 때 볼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까지 꼭 닮았죠. 그래서 딸을 낳고 이름을 짓기 전 저는 시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어머님, 손녀딸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잖아요. 그러니 이름도 어머님께서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혹시 쉐리는 어떠니? 네? 세리도 세라도 아니고 쉐리요? 이름이 좀 요상한가? 사실 우리 아들이 딸이었으면 쉐리라고 이름 짓고 싶었단다. 나를 닮은 아이에게 꼭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어.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정했죠. 우리 딸의 이름은 고셸이에요.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특이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네 식구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 안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언제나 평탄할 수는 없더라고요. 딸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자주 코피를 쏟고 살짝만 부딪혀도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이었어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그보다 더 큰 시련은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딸아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회사 일을 마치고도 배달에 대리운전까지 하던 남편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를 팔고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보험도 받을 수 없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보다 현실적인 고통을 더 깊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딸을 돌봐주시겠다고 해주셔서 저는 안심하고 식모로 취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가진 꽤 부유한 집이라 월급이 밀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점점 약해지셨고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어요. 제 나이 41,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급체 증세로 응급실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딸을 혼자 둘 수 없으니 잠시 데리고 있으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이 쉬는 작은 다용도실에 딸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행히 회장님께서 평소에 늦게 귀가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회장님께서 일찍 돌아오신 거예요. 부엌 근처에서 딸이랑 과일 좀 꺼내 먹으려다 마주치고 말았어요. 놀란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퇴근 전까지만 잠시 같이 있으려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셨어요. 그래, 그럼 이걸로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오랜만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니 기분이 좋구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 딸이 인사를 하는 그 순간 회장님의 표정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저는 순간 실수를 했나 싶어 긴장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우리 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는 물으셨어요. 너 아가 이름이 뭐니? 저요? 셰리요. 고셰리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회장님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무릎을 꿇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놀라 있었고 회장님의 다음 말이 너무도 궁금했어요. 아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 딸의 이름에 그렇게 놀라신 걸까요? 갑작스럽게 회장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러시지? 싶었죠.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회장님 곁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제가 비서님께 연락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자네 딸아이 이름이 고셰리라고 했나? 여기 셰리 맞지? 네, 셰리가 아니라 셰리예요. 고셰리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그럼 혹시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나? 갑자기 제 남편의 이름은 왜 물어보시는 건지요? 저희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래도 알려줄 수 있겠나? 저희 애아빠 이름은 고문호예요. 문호. 그러자 회장님께서는 고문호 하고 혼잣말처럼 몇 번을 되뇌시더니 이내 저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혹시 자네 가족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었고 회장님의 행동이 낯설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회장님? 저도 개인정보라 회장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러자 회장님께서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가 말하면 불편할까 싶어서 그렇네. 하지만 꼭 알아야겠네. 정말 미안하네. 가족들 이름 좀 알려줄 수 있겠나? 그 표정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 가족들 성함을 말씀드렸죠. 제 부모님은 김태진, 오미선이시고요. 언니는 김다홍, 남동생은 김세명이에요. 그럼 자네 남편 쪽 가족은? 이쯤 되니 정말 이상했죠. 왜 남편 가족 이름까지 알고 싶어 하시는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시댁 식구의 이름을 알아서 회장님이 어디다 써먹겠어요. 점점 더 회장님의 행동이 수상해지고 저희 딸에게 뭔가가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희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회장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 남편 쪽 가족 이름까지 왜 알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내 질문이 무례하다면 사과하겠네.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질문이라 그렇네. 혹시 자네 시아버지는 살아 계신가? 회장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저희 시아버지에 대해선 잘 몰라요. 시어머님이 혼자 남편을 키우셨거든요. 성함은 고영미 씨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장님께서는 우리 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그 아이를 확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 영미의 손녀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의 핏줄이구나. 영미의 손녀면 내 손녀지.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아니, 저희 시어머니와 회장님이 아는 사이라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를 보고 본인 핏줄이라고 하시니까요. 제 남편이 본인 아들이라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너무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니, 저희 셰리가 회장님 손녀딸이라뇨.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자 회장님은 우리 딸을 아는 채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며 말하셨어요. 이름만 들어도 내 손녀딸이 맞아. 고셰리. 셰리라는 이름이 어디 흔한 이름이야. 내 손녀딸 맞네. 살면서 들어본 말 중 가장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나서 우리 딸을 회장님의 품에서 급히 안아 올리며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회장님, 결혼도 하셨고 자식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제 딸이 회장님의 손녀라는 건지요? 내가 지금 자네랑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네. 지금 영미는 어딨나? 저희 시어머님이요? 왜요? 갑자기 왜 찾으세요?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희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 설명해 주겠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영미를 직접 만나야 하네. 지금 시어머니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고. 지금이요? 그래, 지금 당장. 시간이 없다네.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계신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급체를 하셔서. 그 말을 들은 회장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병원으로 가세. 당장. 내가 운전하겠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회장님의 표정과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절박함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왜 회장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회장님의 눈물과 떨림 속에 어떤 큰 사연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눈동자에서 진심을 보았고 제가 이 꽉 막힌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언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회장님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좋은 차를 타보는 경험을 했어요. 회장님의 차에 딸아이와 함께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죠. 아이도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차 안에서 딸아이가 연신 할아버지, 이 차 정말 좋아요. 너무 멋져요. 하면서 쫑알쫑알 말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회장님의 부드러운 표정과 차 안의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실 베드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평소 강인한 분이신데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누워 계시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아는 분이랑 같이 왔는데요. 어머님을 아신다고 하셔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반쯤 눈을 뜨시고 누구세요 하시며 고개를 살짝 내밀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시어머니 얼굴을 조용히 보시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사색이 되셨죠.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아, 두 분 사이에 뭔가 분명히 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온몸을 덜덜 떨기까지 하셨거든요. 회장님께서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서시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미야, 아니 어떻게 날 그렇게 떠나고 혼자 내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거냐.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없이 고개만 숙이셨죠.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회장님이 제 딸을 보면서 본인의 핏줄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회장님,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집 회장님께서 갑자기 우리 딸을 보며 본인의 핏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네. 아주 어릴 때부터라면 지금 세리만 할 때부터 알았던 것 같기도 하구먼. 내 집안 건물에 작은 가게를 하던 영미의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레 인연이 닿았고, 영미의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서 청소일을 하셨지. 그래서 영미와 나는 어릴 때부터 오누이처럼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그동안 두 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오누이처럼 자라던 우리 둘은 성인이 되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 깨달았고 눈이 맞았고 영미는 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네. 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미혼모로 저희 남편을 낳았다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우리 어머니였다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급이 맞지 않는 집안과 혼인을 맺을 수 없다며 영미의 가족을 건물에서 내쫓았고 영미에게 아이를 지우라며 돈을 쥐어주고 멀리 떠나라고 명했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갑자기 맞춰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님,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참 내 입으로 말하기도 나무새스러운 일이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 돈 몇 푼에 포기할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데 어머님은 강경하셨어. 우리 부모님을 협박했고 날 병원에 끌고 가 강제로 아이를 흘려보내라고 요구를 하셨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겨우 도망쳐 숨어버렸고 산속에 있는 한 사찰에 들어가 우리 아들을 낳았어. 시어머님께서는 덤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경악을 넘어선 기겁을 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동안의 수많은 의문과 갈등의 조각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회장님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셨고 시어머니 역시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영미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네.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으며 심지어 우리 집안의 반대까지 받았으니 그 고통을 내가 그동안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네. 회장님,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어쩌시려고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오신 거냐고요? 무엇을 어쩌고 싶은 게 아니야. 난 말이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 그리고 어긋난 선을 다시 맞추고 싶을 뿐이네. 영미, 자네 사찰에서 아이를 낳은 뒤 어떻게 혼자 키웠나?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보살님들의 도움으로 남편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산속 절에서 여러 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도 꿋꿋하게 견뎌내셨다고 했죠. 하지만 그 생활도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신세지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절에 오시는 한 분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남편을 키우며 조용히 생활하셨다고 해요. 그곳에서는 예전에 인연이 닿았던 모든 사람들과 전부 인연을 끊고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시어머니를 보는 회장님께서도 당시 연애를 하시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셰리라는 이름을 듣고 알았어. 그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외국에 유학 보내자고 얘기했었지. 딸이면 좋겠다고도 했고. 아이 이름은 글로벌하게 셰리라고 짓자고 했었잖아. 그랬죠. 그런데 낳고 나니까 아들이더라고요.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문호라고 지었어요. 성은 제 성을 따랐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두 분이 나누셨던 미래의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회장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시어머니를 잊지 못해 그리워했지만 결국 집안에서 맺어준 사람과 결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아들을 하나 낳은 후 이혼했다고 말씀하셨죠. 결혼을 했으면 잘 살기라도 하든가. 이혼을 왜 했나요? 왜 그렇게 되셨나요? 그 상대와 정이 가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네. 내 마음이 영미에게 가 있는데 전 부인이라고 나한테 마음을 붙일 수 있었겠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회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결국 원치 않는 결혼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나는 영미를 계속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셨나 봐. 돌아가시기 전에 영미가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낳았을지 모르겠다며 진실을 말해주셨지. 그럼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몰랐지. 영미도 도망가서 없지. 우리 부모님도 말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으니. 그 일로 부모님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네. 내 인생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그들에게 분노했으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말로 다 알 수 없었네. 말씀하시면서 회장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두 분 사이의 긴 세월의 아픔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 후로도 시간이 흘러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는 저와 시어머니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지치고 바싹 말라있던 모습이 회장님께서도 안타까우셨던 모양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후회가 남지 않게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선뜻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냅다 저희 아이의 치료비를 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응급실에서 우리 딸을 알아본 간호사가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어요. 어머나, 세리 아니니? 오늘 세리 어디 아픈 데 있나요? 코피라도 쏟았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님이 급체를 하셔서 급히 왔어요. 세리한테 증상이 나타난 건 아니고요. 다행이네요. 멀리서 보고 무슨 일이 있나 걱정했어요. 세리야, 아프면 안 돼. 우리 골수이식까지 꾹 참고 버텨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물으셨죠. 아니, 골수이식이라니 무슨 일인가?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호사께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딸아이가 혈액질환을 앓고 있어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다행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공여자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간호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세리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요.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선물이니 꼭 지켜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읊조리시는데 괜히 제 코끝도 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용기를 내서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리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남편이 무리를 하다가 결국 사고를 당해 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와 제가 힘을 합쳐 돈을 벌며 우리 딸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장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셨는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내 손녀임을 확실히 해야겠네.
그래야 내가 재산을 나누어 주든 치료비를 지원하든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 힘들었죠. 그래도 되는 걸까요? 회장님 가족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내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이제는 손녀마저 쉽게 보낼 수 없지 않겠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여자를 찾겠네. 회장님은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의사를 호출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기관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셰리에게 머리카락을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가 시작되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매일 가슴 졸이며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딸과 회장님의 유전자가 일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봤지? 확실히 손녀딸 맞소이다. 회장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께서는 우리 딸의 치료비를 전부 지원해 주셨고 저와 시어머니가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생활비도 넉넉히 지원해 주셨죠. 41살인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친인척들에게 골수이식 검사를 부탁하셨고 다행히 가까운 친척 중에 우리 딸과 일치하는 골수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골수이식 수술도 무사히 진행됐죠. 물론 골수이식 검사 비용부터 공여자에게는 큰 선물까지 하사하셨지만요. 셰리의 수술은 금방 잡히게 되었고 드디어 수혈을 받고 약에 취해서 입원을 해야 했던 그 지긋지긋한 시간과 이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수술 후에도 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셨고 우리 딸의 상태를 항상 걱정해 주셨죠.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술 경과는 무척 좋은 편이라고 병원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술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고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놀랍게도 우리 시어머니는 회장님과 다시 만나 재결합을 하셨어요. 지금은 회장님 댁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일하던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낸들 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겠니? 주책이다 주책이야. 어머님, 평생의 운명을 다시 만난 건데 그게 어떻게 주책이에요? 이건 영화죠. 저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동안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딸은 지금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라고 있고 회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어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혼한 전 부인의 자식들이 가끔 재산 상속 문제로 딴지를 걸기도 했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회장님이 아니라 시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그건 자네가 천천히 익숙해지면 될 일이네.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 딸은 벌써부터 할아버지라고 잘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와 시어머니 모두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라는 걸요. 돌고 돌아 결국 만나야 할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하셨지만 지금은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두 분이 함께 손을 맞잡고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일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걱정도 많지만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각조각 낯섰지만 결국 하나가 된 저희 가족을 다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